또 2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일생, 지금 오늘이 9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주 이제 육군 소장이 진급이 돼가지고 제1군 사령부 참모장까지 해서 그 원자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그걸 가정한 원자전을 2번에 걸쳐서 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참모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1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6관구 사령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이제 참모장이 되셨는데, 김정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41세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박정희는 소장이죠. 그래서 이제 소장으로 진급한 엘리트 장성들에게 이제 계급장을 달아주겠다고 서울로 상경하라고 호출하라고 하니까 박정희 장군만 그런 일로 작전 지역을 떠나면서까지 올라오라 마나 한다고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방에 있는 장군들이 웬만하면 다 핑계대고도 서울 가가지고 지내려고 하는데, 서울 가가지고 정치, 경제, 이런 사람한테 인맥 펼치고 또 행정부, 사법부 이런 데 하려고 서로 할 텐데, 올라오라는데도 박정희 소장이 작전 지역을 벗어나게 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밑에서 이제 비서실장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40세 이전에 이미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이게 다 경험한 이런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비서실장을 또 하잖아요. 또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이런 젊은 엘리트들이 결국 80년대까지 70년대 말까지 감으로 해서 놀라운 한강 기적의 최고 엘리트들이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소장 때 이제 제6관구 사령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6관구.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관구 사령부라고 각 지역을 맡는 부산 지역이 또 대전 지역, 광주 지역 제3관구. 그런데 제6관구가 바로 수도권을 관할하는 오늘날의 수도경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가 전신이 바로 제6관구입니다. 그래서 6관구 사령부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수도 관할의 그 사령관으로 이제 7월 1일 날 발령을 내시죠. 그래서 6관구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박정희 소장의 왼편 어깨에 있는 게 이제 6관구 마크고요. 미군 참모들하고 이제 수도 방위에 대해서 작전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젊은 장교가 있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 유명한 IOC 의원 김용훈 대위입니다. 김용훈 소령. 김용훈 소령이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면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를 받죠. 이제 군대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국정감사의 계절인데, 그래서 조은지 대표님께서도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때 아사리팔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하지만, 6관구 정기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박정희 장군이 정치권하고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회의하는 장면과 국정감사 때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유명한 국회의원 박현숙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해방 당시에 평양의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고, 또 감리교 교회인 그 남산현교회 장로교였고, 조만식 그 장로님과 쌍벽을 이루는 여성 지도자인데, 이 박현식 장로님이 이제 월남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신 아주 여걸이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대철 아시죠? 정대철이 바로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박현식 장로님의 손녀가 정대철 씨 부인이죠. 정대철 씨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명한
야당 지도자가 된 정일영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아주 키운 아주 에리트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야당으로 돌아섰던 정일영 박사가 이제 사돈지간인데, 여러분이 박현숙 장로님이 이분만 가지고도 또 얘기가 재미난 게 많은데, 얼마나 유명인 고안이 북한이 정권을 수립할 때 김일성이가 계속 박현숙이 최고 여성 지도자니까 여성 동맹을 좀 맡아달라고 계속 회유 협박을 했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뭐 박현숙 장로가 야 인마, 내가 일제시대도 눈 하나 깜빡하는데 너 같은 젊은 애송이한테 권총 들이댄다고 할 거냐. 그래서 그런 협박도 하다가 1945년 12월 성탄절쯤에 또 리셉션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희롱을 했죠. 워낙 그때 뭐 미모도 투출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설이 정해지는데, 박현숙 장로가 김일성이 귀시아대기를 때리고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어디다 손대, 그리고 이제 월남하신 분입니다. 재밌죠? 나중에 이제 이분 손녀 정대철 부인이신 그 손녀 이제 북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당연히 그 에피소드를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대화도 있었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분이 유명한 이제 또 야당 지도자가 된 이철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대만의 쌍십절 있죠. 대만이 건국된 날, 중화민국이 창설된 쌍십절 때,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에리트 장교들을 특별히 관구 사령관들을 이제 대만에 파견을 보내서 대만을 또 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은 뭐 젊어서부터 정말 세계를 다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주, 일본, 또 미국 유학, 또 대만까지.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또 육군구 사령관으로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왼편 사진 맨 왼쪽에 젊은 장교가 김용훈 통역이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끼신 분이 이제 박정희 제6관군 사령관이시고요. 또 오른쪽 사진에 맨 처음에 왼쪽에 어깨 마크에는 이제 태극 마크하고 한국 코리아 암이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달고 이제 배를 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관구사령부로 대만을 방문했던 사람인데, 왼쪽부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제1관구 김익렬 소장, 또 그 옆에가 이제 제3구 관구사령관 최용희, 이분이 유명한 이제 태권도를 창설하신 분이고 태권도 사단까지 만들었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갈등이 있으면서 월북을 했죠. 이제 이 정도로 참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이 정도입니다. 최용희.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 이런 걸 갈등하니까 북한에서 손을 써가지고 나중에 월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태권도를 만든 게 이제 최용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 통역한 외교관으로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6관구 박정희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제11대 육군 참모총장, 즉 1군 사령관이었다가 이제 육군 참모총장 송효찬 중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참모고 옆에가 임충식 소장이고, 제5관구 윤춘군 소장, 그리고 임부택 소장. 여러분 쟁쟁한 분들이죠. 다 6.25 때 명성을 날린 젊은 30대의 장군이 돼가지고 북한군 소련군을 작살낸 아주 젊은 최고의 엘리트 장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군부의 최고 실세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이 박정희 대통령만이, 박정희 소장만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살리려고 장면정권 때 5.16 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제6관구 사령부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영등포 물레동에 있었습니다. 영등포 물레동. 그래서 지금도 영등포 공원, 물레동 공원에 박정희 소장의 이렇게 흉상이 있고 혁명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기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좌파들은 여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소장이 정치권하고도 깊이 관여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면 육관구 사령부 때, 자, 1959년 11월 11일입니다.
사방사업 촉진 전국대회. 많은 분들이 산림녹화의 기적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지만 다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모든 거를 완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승만 박사를 전공하는 바는 이승만 박사님만 집중하게 돼가지고 군인 출신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장기 집권했다는 것 때문에 또 3.15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의의 핵심이 뭡니까? 연속성이며 연관성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사건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959년 11월 달 사방사업 촉진 전국대회를 어디서? 사당역에서, 지금 사당역에서 시흥군 신동면 사당역 관악산 기주에서 제6관구 관할로 전국 규모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진 보세요. 맨 왼쪽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농림부 참석했죠. 강원도 참석했죠.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때 국부 이승만 박사가 직접 참석해가지고 전국 사냐 산림 녹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정에도 없던 선서를 시킵니다. 선서를. 그래서 연설하다 말고 자, 우리 다 같이 선서하자. 그래서 선서를 시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몸이 헐버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강산에 옷을 입혀 아름다운 강토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산림녹화 5년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어받아서 완성시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강계적의 모든 것은 이승만 박사가 시작하고 그것을 자립경제로, 원조경제로 그 기초를 놓은 것을 자립경제로 완성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그 완성의 끝은 뭡니까? 자유통일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종북좌파와 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국회 한번 더 해먹으면 되지. 정권을 노렸던 이명박 계열의 내각제 반란 사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아까도 그 시조에 나오잖아요. 내가 반드시 통일과 번영을 이루라. 그 마지막 사명, 마지막 국부와 각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것이 탄핵으로 잠시 멈췄던 뿐이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을 각성시켜가지고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투쟁과 조은진 대표님의 정의진실투쟁과 우리 공화당이라. 자, 그래서 보면 주무장관이 농림부 장관 이근직 장관인데 누가 참석했느냐? 3부 요인이 다 참석했어요. 대법원장 조용순, 그리고 국회의장 그 당시 이기붕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기붕이는 이때만 해도 이승만 박사보다도 건강이 안 좋았어요. 10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참 안타까웁시다. 근데 그거를 또 지금과 똑같아요. 그거를 똑같아. 무슨 얘기냐? 바로 이기붕이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 한번 더 해먹고 국회 한번 더 해먹겠다고 부통령 지지해서 선거 부정하다가 망한 게 그 자유당 정권의 핵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기붕이 건강이 나쁜데 그때 국회부의장 이지학이 참석을 했고요. 전 중앙 외교사절단이 다 참석을 했고, 유섬 처장, 유섬이 뭐냐? 바로 미국의 해외 원조처입니다. 그 원조처에 모 박사가 와서 참가해요. 자, 이런 사봉사업에 들어갈 모든 대형 프로젝트 돈이 다 어디서 와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외국에서 원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산림녹화 사업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한 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워낙 가난하니까 원조 경제로 이걸 했는데, 이거 원조가 끝까지 안 가잖아요. 바로 이승만 박사 하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원조가 끊어지니까 장면 정권 때 경제 대란이 오고 나라가 완전히 폭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해서 자조 자립을 강조하면서 자립경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장충체육관 연설 보셨죠?
장승체육관. 여러분 1960년도 세아대 대통령 때 이승만 박사도 장충체육관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때 무슨 연설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 연설을 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내 백성은 우방국가들에게 비로소라도 반드시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의 원조를 비로소라도 먹여 살리고 말겠다고 그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뭐냐? 바로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1억 불일 때 군사원조로 4억 불, 경제원조로 8억 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억 불일 때 8억 불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여기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100%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게 이승만 박사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 하야를 하게 된 결정적인 또 원인도 그 원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산림녹화 때 이제 주무장관인 농림부 장관하고 이때 이제 육관구 사령관인 그래서 참 박정희 장군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장교는 너무 젊은 장교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소장 아닌 것 같고 이강석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선 이제 1960년 1960년에 들어갑니다. 1960년 1월 달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원자력 원구원을 그 기공식을 거의 완공하는 그 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20일 날 초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에 박정희 소장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 군사원조로 2억 불을 4억 불입니다. 2억 불은 물자로 2억 불은 현금으로 그걸 관리하는 군수기지 사령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직이겠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로비가 치열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되려고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청년 결백하고 가장 탁월하고 군사 지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식까지도 있고 청년 결백한 박정희 소장을 임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혁명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혁명을 비판하는 그룹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군수기지 사령관하고 경쟁 상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군수기지 사령관 그런 이제 관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군수기지 사령관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위국 헌신 군인본분 이게 누구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 말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초대 사령관이 바로 이것을 군수기지 사령부 모토로 정하게 됩니다. 위국 헌신 군인본분 바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요 책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부산의 창설 기념지의 동상이고요. 지금은 이 군수기지가 대전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전 본부에 있는 아치와 그 오른쪽에 보면 군수사령부라고 팻말이 보이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훈장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훈장 기록도 제가 다 설명을 그 전에 강의하면서 다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1월 달에 파견이 됐는데 2개월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서 4.19 학생 이후가 일어났잖아요. 4.19 학생 이후가 일어나니까 계엄령이 선포돼서 계엄령 사령관이 누굽니까? 바로 육군참모총장 송효창 장군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계엄령 사령관이 있는데 누구냐? 부산 지역, 영남 지역 계엄령 사령관은 군수기지 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이 계엄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고가 올라오는 거 아니? 박정희 소장이 학생들과 함께 만세 삼창한다. 여러분, 요 사진이 바로 부산 사진입니다. 여러분,
시위를 진압해야 될 탱크에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가 있는 사진, 이 탱크에 올라간 사진은 다 부산의 박정희 소장이 계엄 업무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박정희 소장이 민심을 얻었죠. 이제 군인 엘리트들로부터는 이제 청년 결백한 차기 그 지도자로 군부의 엘리트들 지지를 받았고, 이때 계엄 업무를 탁월하게 잘 수행해가지고 무리 없이 잘 수행하고 평화적으로 수행하고 심지어 국민들의 이러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로운 군인이면서 군인 정치 지도자로 떠오르는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만세 삼창한다는 이제 보고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자, 4월 27일 날 이승만 박사가 26일 날 하야를 하시죠. 26일 날 스스로 하야를 하십니다. 내가 하야를 건의했다, 내가 하야를 시켰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스스로 다 하야하신 거예요. 자, 하야하니까 이제 과도정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미 군사 고문단 하우즈 소장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김정렬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 참모총장 송효찬 장군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떤 편지가 왔는 거 아니?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대단한 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혁명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가 12년 동안을 정말로 절대적인 통치를 했던 이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혼란하니까 이 혼란을 수습할 것은 군인 엘리트 정부인 송효찬 장군을 수반하는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혁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미국에서조차도.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28일 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28일 날 박정희 소장이 이 소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소장이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이면 계엄사령관입니다. 실질적인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계엄사령관이니까 뭐라고 편지를 하는 거니? 지금 4.19 수습으로 영웅 기분 내고 있겠지만 당신 인기는 나날이 떨어질 것이다. 사실 3.15 부정선거 때 군의 책임자로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당신이 책임이 아니냐, 빨리 사임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이도 한 살 아래이기도 하고 계속 같이 인연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소장이 이제 대단하죠. 그러니까 송효찬 주장이 지금 최고봉 올라갔을 때, 그래서 최용희 수장, 아까 말했던 최용희 수장이 또 마침 미국 참모대학에 유학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 이제 문책적 인사로 이제 부산에 보내게 되죠. 자,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도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과도 정부가 세워지게 돼서 이제 허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중요한 군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 이종찬 장군을 임명합니다. 내각 수반으로 이종찬 장군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참모총장을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당연히 이종찬 국방부 장관이 박정희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세워야만 군부를 개혁하고 안정시키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도 정부니까 또 얼마나 이번 때 한자리 하려고 로비가 심하겠어요. 결국 과도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육군 참모총장에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누가 노비를 했는지 최영희,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관구 사령관이었었죠. 최영희가 4살 알았는데 최영희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그 밑에 육군 참모부장으로 박정희 소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니까, 새로 정권이 바뀌니까 너도 나도 이제 국방부 장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종찬이가 갈립니다. 현석호라고 하는 예천 군수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합니다. 그랬더니 야, 니네만 국방부 장관 해먹냐? 우리 구파, 신파, 민주당 구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육군 참모부장이 된 박정희 소장이 12월 달에 2군 부사령관으로 자청합니다. 참모총장은 최경록 참모총장이 됐다가 참모총장이 또 좌천돼 가지고 2군 사령관으로 가고 육군 참모부장 박정희 소장은 부사령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각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각제를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과도정부 이후에.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은 윤보선이가 하고 국무총리는 장면 정권이 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이해를 할게요. 내각제는 왜 안 되느냐? 자, 헌법상 이원 집정부제에서 내각제도 그렇고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판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누구에게 충성해요?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당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야, 이렇게 좌파들이 데모하고 공산주의 날뛰는데 이거 군인 동원해서도 이거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무총리 국방부장가 내가 먹였다고 현석고로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바뀌고 또 육군 참모총장 최영희가 하려고 했더니 최경록이 바뀌고 또 장도영으로 바꾸고 이게 뭐예요? 개판이죠.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군 통수권은 윤석열이가 있지만 임명권자는 다른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지 마음대로 자기 인맥에 따라서 육군 총장 6개월 만에 갈고 3개월 만에 갈고 국방부 장관 갈고 이게 뭐예요? 개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소장께서 이제 5.16 혁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부산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초의 혁명을 하고 최초의 등장한 미 CIA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장군이 진급이 늦었기 때문에 CIA 화해에서 없었단 말입니다. 다 최영희, 최경록, 장도영 이런 사람도 한번 관리하다가 근데 박정희 저 2군 부사령관으로 자체된 있던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했다 하니까 누구지?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했던 사건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첫 등장해가지고 미국의 인정을 받고 첫 미국의 기자들하고 노출된 아주 희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혁명 전후가 어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승만 박사 하야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도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또 북한이 제2차 남침을 하려고 하고 키포인트 말씀드리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막 8억 불을 끌어들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도 이제 아이젠하워 정부가 끝나고 대선 관계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번에 정권을 뺏길 것 같아요. 케네디한테. 그러니까 계속 환율 정상화를 하라고 그러죠. 환율 정상화. 이 환율 정상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실질적으로 달러와 환율이 1대 1000인데 이승만 박사가 1대 500으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환율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율 정상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8억 불 도와주던 거 4억 불만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또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해가지고 일본의 전쟁 배상금을 받으라. 전쟁 배상금을 받을 이유는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가져달라는 거죠.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전범에 가담했잖아요. 식민지로.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승만 박사가 국제적인 로비를 해서 똑같이 전쟁 배상금을 받는데 얼마를 받을 거냐가 이제 한일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단 1원도 한국에 있는 자산 못 가져간다. 딱 동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국교 정상에서 일본으로부터 좀 받아가지고 자기네 지원금을 좀 줄이려고. 그때 이승만 박사가 뭐라는 거 아니? 두 가지예요. 지금의 일본하고 협상을 할 사람들은 다 허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일제 식민지의 때에 관련 인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협상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없는 젊은 엘리트, 박정희와 같은 젊은 엘리트들이 지도자가 될 때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내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끌어낼 수 있다 해서 계속 한일 국교회담을 연장시키면서 한일을 밀어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 정상화 하도 하라고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정상화를 한다는 거는 지원금이 반으로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내 목이 잘리기 전에는 환율 못 자른다. 그래도 하도 압박이 오니까 한 게 20% 한 거예요. 1대 600 정도로. 그 1대 600 정도로만 해도 20%가 줄어드니까 얼마나 타격이 커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환율 정상화 들어갔죠. 장면 정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수입이 반으로 팍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라가. 그런데다가 그 돈을 가지고 포퓰리즘에 쓰겠다고 국회의원 월급 올려주고 여기다 투자한다고 그러고 여기다 투자한다고 그러고 원자력 중단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다가 좌빨들이 막 횃불 시위하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판문점에서 이런 대화하고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용기를 못 낼 때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장교들이 이알림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일군 사령관 쿠데타 하십시오. 우리가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망에 오른 게 박병건 장관 또 이알림 장관. 그런데 아무도 용기를 못 내고 했을 때 박정희 소장이 생명을 걸고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그래도 감사한 거는 바로 젊은 청년 엘리트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도 민심이 야 박사 출신 이승만 대통령 참 훌륭하긴 한데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좀 미국 유학 갔다 온 젊은 장교들, 팔팔한 젊은 똑똑한 청년 장교들 전쟁 영웅에다가 그런데 그런 좀 젊은 지도자로 지도자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 장교들이 또 이런 개혁으로 해서 박정희 장군을 지지하고 부산 계엄령 사건으로 부산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로 급격하게 뛰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무혈혁명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5.16 혁명을 성공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